자, 이번 시간은 이거는 제가 매 기수, 저도 현장 실무 교육을 가면은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이왕이면 조금 다른 부동산보다 틀린 방법을 해봐라. 특히 일단 중개사 자리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고 방식들이 원하는 구석에 간다, 안쪽에 간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손님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면은 최단거리에서 바로 내가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중개사 자리를 제 경험이에요. 어느 부동산, 요새는 사무실 같은 오픈을 가보면요. 깊어요. 사무실이 깊어. 오나가 차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뚜벅뚜벅 걸어오기는 너무 멀다 이거야. 그리고 자리 배치를 기업형으로 초보는 앞에, 신입사원 앞에 깊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집어서 도리어 보면은 신입사원, 초보 예를 들어 실장들은 법률관계 모르니 미리 채용을 할 때 상담을 하지 마시고 손님은 상담할 물건만 법률 상담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 부분은 오나만 해주는 거로 해서 문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요 자리에 앉아서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나오면은 얘기 나오면 때에다 책을 찾고 때에 따라는 뭐예요? 컴퓨터에서 찾아갖고 상담은 이게 크로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리 배치를 최대한 동선이 짧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만들어서 게시판이나 자료대를 만들면은 손님들한테 대답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문 열고 들어오면은 요렇게 1년 동안 가서 쓸 수 있는 거 제가 요건 나중에 교육생님들 드릴 거예요. 2026년도 부동산 적용표에서 하나는 여기 보면은 취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필요경비,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그 다음에 하여튼 중개업 관련된 것만 핵심적으로 해서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요런 건 각자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가벼운 거 문방구에서 팔아요. 그걸 우드락이라고 그러지, 우드락. 가벼운 거. 여기에다 코팅한 거로 붙여놓으면 손님들이 반응이 좋아요. 왜? 궁금한 거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걸 확대해 보면은 요걸 과거 사진이에요. 과거 사진. 그리고 요런 자료들이 내 책상 바로 뒤에 있다 보면 전화 오면요.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이거 해당돼 의자 싹 돌려갖고 이걸 보면서 얘기해 줘요. 이걸 보면서 때에 따라서 법률 뭐 관계되면 요거 위에 이거. 그러니까 이제 대답으로 듣는 분들은 와, 저 양반 되게 해박한 게 아니고 컨닝 페이퍼야. 근데 왜 이렇게 컨닝을 하느냐?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정확한. 그러니까 모르면은 모른다. 그 다음에 잠깐만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모르면 뭐야? 잠깐만요. 제가 손님이 왔는데 제가 5분 있다 전화할게. 5분 있다. 그럼 5분 동안 막 찾는 거야. 찾는데 그 찾는 내용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과거에는 네이버 글을 올라오는 것도 저도 보면은 100% 신뢰 안 해요. 근데 요새는 챗 GPT를 검색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내용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뢰 지수가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아요. 엊그제 우리 오픈 단톡방에 질문 올라온 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올라온 거 봐요. 이제 그분이 우리 교육생, 35기 교육생인데 다른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하다 깨졌대. 왜 깨졌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만기가 몇 월 달이라고 했더라? 얘가 만기 2에서 6 사이에 자기가 계약갱신하겠다 얘기를 했대요. 이런 와중에 매도자가 그래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가 팔아버린 거야. 팔았는데 매수자가 나 입주하겠다. 그래서 세입자 너 나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부 부동산에서 이제 겁을 먹은 거야. 그러면은 매수자가 들어온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 썼다고 하는 거야. 집을 보여주는데 나 집은 보여주겠다. 근데 저 계약갱신 청구 썼어요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부동산들이 그래?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해가 계약이 팡팡 두 건 깨진 거야. 두 번이. 그래야 그 다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 내가 그때 단톡 보고 내 댓글 달았죠. 그거는 어떻게 조건해야 되냐? 그래?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데 그래서 내 판례를 올려줬잖아요. 판례 풀 버전을. 처음에 대법원 판례 올렸다가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하면은 결과치를 모르겠다 해서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하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나온 거는 1심만 나왔어. 2심이 나왔어. 2심이 나왔어. 2심이 어디 되냐? 1심은
임대인의 승리로, 임대인 승소로 끝났어요. 그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자가 이겼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고법에 올라갔는데, 고법에서 뭐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효하다. 임대인이 패소된 거예요, 사건이에요. 근데 언론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그때 말이 많아서 타이틀이 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법 판례 뉴스는 나중에, 후속타로 안 나왔어요. 시간이 지난 거거든. 근데 고법에서 뭐냐? 1심 말이 맞다 이거예요. 왜? 임차인이 2에서 6에서 선택권이 있듯이 임대인도 자기의 그 경제적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이거야. 왜? 2에서 6은 언제든지 나 들어가 살 거야. 합법적으로 들어가 살 거야. 그러면 너 비워줘야 돼. 근데 이거를 매수자가 바뀌었다 해서 그거는 승계 안 돼. 이게 아니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야. 왜? 8개월 전에 매수자가 바뀌었어. 바뀌어갖고 나가라 나. 그죠? 6개월 전에, 5개월 전에 바뀌어서 나가라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서가 있다는 거야. 세입자가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 날렸대. 5개월 전에 날렸대. 근데 임대인이 2달을 놔두고 임대인이 들어가겠대. 근데 임차인 말,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유효합니다. 이게 아니야. 2에서 6 사이에 순서 없어. 순서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요거와 유사했던 판례가 이제 계약에서 이제 그 판례를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요 6에서 2 사이에 내가 한다. 그 다음에 매수자가 집을 보러 가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가 잔금을 왜 쳤냐? 잔금을 친 게 1에서 1에 45일 남겨놓고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45일을 남기고 소유권. 그래서 이 사람이 매수자가 뭔 소리냐? 내가 그때 집 보러 갈 때는 지금 75일이 됐지 않냐? 75일 날 내가 간다 그랬지 않냐? 그거 맞아. 계약서를 그때 쓴 거야. 그때. 75일 때 계약서 썼어요. 근데 잔금은 45일째 된 거야. 그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새로운 계약이 시작돼 버린 거야. 새로운 계약.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묵시적 갱신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 묵시적 갱신 신청은 뭐냐?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2개월 전부터요. 11월 1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스타트가 되는 거야. 묵시적 갱신 스타트.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래서 그 챗 GPT에서 올려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도 조금 안 맞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챗 GPT도 임대차 기간을 1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1년 계약했다. 이거 1년 세입자가 1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주인이 나가라 이거야. 1년 끝나서 나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저 2년 살랍니다. 뭔 소리야. 니하고 내하고 합의 계약해갖고 1년 계약했잖아. 1년 계약 유효하다. 이게 둘이 분쟁이 붙은 거예요. 챗 GPT에 올리니까 1년이 맞다고 나온 거야. 근데 챗 GPT는 민법으로 해석을 해줘, 민법.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무조건 2년이야.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1년 계약을 하든 6개월 계약을 하든 그거는 무늬만 계약이야. 근데 세입자가 칼자루 쥐고 있어요. 나 2년 살 거야. 그럼 2년 가는 거야.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 중개업 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특약사항,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갖고 주거 용도로 불법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요. 부가세 환급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서 옵션을 걸어. 자, 내가 너 월세를 적게 준 대신에 전입신고 금지야.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 네가 손해배상 해줘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벌벌벌벌 떨어. 해도 돼. 왜? 그럼 손해배상 해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임법 10조에 나온 게 있어요. 강행 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대신에 현장에서 우리가 굳이 임대인한테 이거 강행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원하면 넣어줘. 임대인이 안 된다는 걸 원하면 세입자가 받아들여 콜에 특이하게 넣으란 말이에요. 대신 알고만 있으면 돼. 알고만. 근데 우리가 중개사가 오지랖 아유 사장님 이거는요 주임법 위반이고 뭐 위반이다. 그냥 계약 깨져. 나중에 다투면 나중 문제야. 근데 세입자가 자기가 받아주겠다는데, 근데 그거는 법률적 해석은 제3자 민법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개사는 내가 계약학서를 쓰는데, 내가 쓰는 거에서 강행규정 위반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넣어주라 이거예요. 월세 10배 올리겠대. 넣어달라고 합의했대. 합의하면 넣어줘. 자, 그런데 보니까 주임법에 걸려. 주택임대사업자. 이럴 땐 내가 스톱을 걸어야죠.
사장님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5% 이상 하게 되면 과태료가 3천만 원이고 어쩌고저쩌고 걸립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주는 와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내가 이런 저도 여기 요거야. 요게 이제 저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위반했을 때, 뭐 5% 초과됐을 때,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어쩌고 팔았을 때, 제때 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거 있어. 보험가입 의무사항 안 하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 계약서 쓰다가 설명하다가 걔가 잘 이해를 못해. 와보세요. 그럼 여기를 가는 거야. 주택임대차 준수사항.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서, 아유,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내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책들은 참고로 보면요. 내가 웹핑을 하다가, 괜찮은 책이 나왔어. 막 구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다 통째로 필요한 게 아니야. 어떤 거는요, 몇 페이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 몇 페이지. 이 중에 보면 외국인 거래할 때, 외국인이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소유권 이전할 때 왜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때 희한한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부동산은 전천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 앉아있는 책상 머리에서 요런 자료들, 물건 자료들, 그 다음에 아파트 현황들, 요런 디테일한 자료. 그리고 그 다음에 브리핑은 제가 이거 갖고 많이 승부를 합니다. 요새도 간혹 가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자, 어떤 법인이 전화가 옵니다. 담당자가 전화가 사장님, 저희들이 요번에 그 숙소,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내려간 숙소하고 사무실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다를 줘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만 줬을까? 지역 부동산 여러 군데를 뿌렸어. 그러면은, 자, 우리 종씨,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 보증금 2천에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숙소를 구한대. 아파트 숙소를 2개 구한대. 그러면은 어떻게 연락을 해줄래? 답신, 피드백을 어떻게 해줄래? 피드백. 응? 대부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낼 거예요. 예, 보증금 얼마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세는 이건데 얼마인데 보증금이 얼마예요? 월세는 얼마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기본 브리핑을 해요. 기본 브리핑. 문자나 카톡. 특히 문자를 많이 해요. 그 담당자 전화를 받아. 또 사장님, 제가 이거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 왜? 담당자 지가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위에 결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뭔가 가갖고 위에 사람한테 가고 얘 거기 오송에 집이 있다는데요. 어디 집이 있다는데 얼마 이렇게 보고하겠어? 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구두 브리핑에 대한 보고서를 고객 클로징용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과거에. 자, 우리 지역에 온 겁니다. 요거는 얘들 회사 사이트가 아니고 현장에서 조감도야. 자기네들이 공사 현장을 이걸 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공사를 하겠다 하면서 이 공사 부근에 사무실과 직원들 숙소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조감도 사진이야. 그 다음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 보니까, 자, A4. 한글 문서 첫 페이지예요. 요거는 공란으로 뜹니다. 왜? 나중에 담당자 네 이름 넣으라고. 담당자 이름. 그 자료를 줄 때 한글 파일로 보내줘요. 한글 파일을 의도적으로. 자, 얘 거 사진을 이런 식으로 캡처. 사무실 얻는 거 이거다.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은 여기 있는데 사무실은 여기다. 그죠? 쉽죠? 지도도 가서 하는 거예요. 지도. 그 다음에 사무실 내부 사진 찍은 거. 보증금 조건 얼마. 자, 그 다음에 너네들 숙소를 구하는 거예요. 숙소. 도보로 가는 거, 차로 가는 거 해갖고 조건. 이때 처음에 의뢰받았던 게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숙소가 6개가 7개 있는데, 최종 파이널은 30몇 개까지 했어요. 30몇 개.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세종시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도 얘 담당자, 사장님, 우리 거기 조치원 프로젝트는 끝났고요. 세종에 가서 하는데요. 세종의 숙소가 이렇게 필요해요. 또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내가 이렇게 보낸 자료를 갖고 한글 파일 보냈죠? 여기에다가 자기 밑에 이름 대리 누구 해갖고 결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부장, 팀장한테. 그러니까 위에서 직원들 다 위에서 보니까 결제 라인이 보니까 그래? 야, 그러면 사무실 위치는 어디냐? 현장하고 가깝더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페이지, 이 페이지 넘기니까 이렇게 나와. 그래? 그럼 내부는 어떠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요, 기본이고 현재고요. 나중에 우리들이 이거 뭐 디럭 타일 깔고 에어컨도 설치해, 뭐 어차피 얘 보고 할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그럼 숙소는, 예, 여기는 이렇게 갑니다.
야, 근데 왜 조치원을 없고 왜 오송에서 구해야 돼? 조치원은요, 열악하고 방이 너무 저거 해요. 싫어해요. 근데 오송은 새 거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 다음에 그 교통편은 어떠냐? 뭐는 어떠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담당이, 그래, 야, 진행해. 고생했어. 자, 고생했다는 얘가 그게 직원으로서 뭐냐, 위에 사람한테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걔가 현장 와봤어요? 안 와봤잖아. 그 역할을 내가 대신해 준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법인업체, 특히 법인업체가 왔을 때 거래할 때는요, 걔를 스타트를 뭐냐, 고구마의 줄기로 생각하면 돼. 하나를 잘 건지면요, 줄줄이 따라와. 고구마. 그래서 구두 브리핑 자제 대신에 이런 서류를 만들어라. 서류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전문 지식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계속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책자 제가 별도로 만들고 세법 책도 사고 뭐 해요. 해서 이런 책들을 구비를 좀 하시란 얘기예요. 여기 보면 부동산 관련 100%다 읽지는 못해. 관련 자료만 보고 그 다음에 비치해 두시면 왠지 나도 모르게 조금 자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뭔가 왠지 뿌듯한 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자, 다른 업소들은 뭐 다른 업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부동산들이 편협적인 게 많아요. 매도 매수가 오면은 팔기 위해서 매도자 편을 들고 사기 위해서 막 거래하기 위해서 매수자 편을 슬쩍 들고 공동중개하면은 내 손님 편을 든단 말이에요. 요거는 가급적이면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는 기울기를 할 수가 있어요. 51대 49, 6대 4로 기울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사는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유지해야 돼. 5대 5. 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는 중립적으로 해야 되고 파트너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도덕도 지켜야 됩니다. 상도덕도. 자, 요런 것들. 중립 업무. 중립 업무라는 거는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팔기 위해서 물건의 하자를 숨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한쪽한테 너무 유리하게 이끌어주면 안 된다. 자, 매매 계약을 하는데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할 때 토지 면적 정산은 이렇게 한다. 자, 내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잖아. 면적이 착오가 났을 때 면적이 부족할 이렇게 하겠다. 결론 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물건은 15년 된 아파트로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산다. 자, 그러면 노후화돼서 알고 산다 하면은 내가 매수자 편을 들었을까? 매도자 편을 들었을까요? 약간의 매도자 편이죠. 왜 이런 뉘앙스가 들어갔냐? 어차피 이 물건의 하자라는 거는 15년 되면 자연적인 노후화가 있다. 그러면 자연적인 노후화를 너도 알고 살고, 그러면 매수자도 가만 보면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 다음 뒤에부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보니까 또 누구 편을 드는 것 같아요? 매수자 편을 드는 거 같잖아. 근데 전체를 크게 봤을 때는, 자, 이건 21년, 5년 된 물건은 이러한 건 알고 사대 다만 이러한 가자는 네가 이렇게 한다. 그 양쪽을 조율을 균형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한 물건의 하자라든지 토지의 면적이나 인허가가 안 됐을 때는 중개가실로 온다. 중개가실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중립적으로. 자,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일 말 많고 탈 많은 거. 공동중개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후발주자가 됐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빨리 그 지역에서 자리 잡으려면요, 기존 중개업소를 지렛대로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지렛대를 이용한다는 거는 돈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과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믿음과 신뢰. 그거는 다음에 내가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가 기존 중개업소를 나에 보면은 제2의 분소로 만드는 그 방법식으로 얘기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런데 공동중개를 하면서 내 이익만 챙겨. 내 이익만. 그게 보여요. 말은 안 하지만 보여. 자,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물건 있어요? 이때. 제가 손님 보낼게요. 그럼 여기는 한번 벌써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 손님 보낼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이 같으면은 몇 번 자주 거래했는데 내가 바빠. 그러면 아유 김 소장 미안해. 내가 지금 손님 진행 중인데 우리 손님이 급하게 왔는데 내가 미안한 같이 가야 되는데 미안한데 손님 먼저 보내도 될까? 그러세요. 아는 사이니까 자주 해서 이럴 땐 되는데 처음 거래하면서 제가요 바쁘니까 손님 보낼게요. 손님 보낼게요. 그러면서 아니 공동중개라고 또 하기야 공동중개라고 또 밀어붙여.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걔한테 물건 있다 그럴까 없다 그럴까? 거래 안 해. 거래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와 협력을 하려면은 일단은 내 편만 들지 말고 공동중개할 때는요, 중립적으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보여. 그럼 내가 공동중개 A라는 부동산을 공동중개 가죠. 근데 그쪽이 자꾸 자기 손님 편만 들어. 그럼 걔하고 다음에 중개할 때는요, 거리감을 둬요. 왜? 쟤하고 거래하다 보면 내가 아주 유탄 맞을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30개, 20개 되더라도 하나하나 걸러져. 체에 걸러지죠. 걸러지고 몇 개 남냐? 알갱이 서너 개만 남아요. 그럼 이 서너 개하고 계속 로테이션 그 중개 거래를 해요. 왜? 서로 할 때마다 안전하거든. 그런데 걸러지지 않은, 걸러진 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여.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 주는 거, 또 이런 사람들, 본인은 모르는 거 그렇죠? 매물 가격 줄 때 올려서 줘요. 아니, 저거 가격이, 글쎄, 그러다가 우연찮게 예를 들어 5억 5천이래. 5억 5천이라 근데 나중에 매도자가 워낙 안 팔리니까 이제 부동산마다 뿌리는 거야. 또는 어느 부동산에서 그런 거야. 물건이 있어, 이때, 가만 봐. 그 물건 비싸. 얼마인데 5억 3천. 저기서 세게 내놓은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중개업은 계약하고 상관없어요. 상도덕을 준수해야 돼요. 물건하고 손님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간혹 가다 나와요. 요새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고, 일부 중개사님들은 손님을 빼가가는 거, 그 다음 손님한테 물건을 확보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거든. 그 능력 아니야. 손님이 왔어요. 아파트 손님이 왔는데 나는 입지가 나빠.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10개 중에 제일 끝에 있어. 근데 손님들은 저 1번부터 해서 몇 개 거쳤다 우리 집, 혹시나 얘가 가면서 마지막에 우리 집을 왔어. 물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거 봤는데 그러거든? 겹치잖아요. 그 얘가 그러는 거야. 혹시 또 뭐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손님한테 물건을 빼낸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나한테 준 전속도 아닌 물건을 내가 뺀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나중에 가고 그러니까 손님이 가면서 그런 거야. 사장님, 저쪽 부동산 가니까요. 자꾸 뭐 봤는지 자꾸 물어봐요. 라고 손님이 얘기해 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1번 부동산과 10번 부동산이 1번은 10번을 물어보겠어요. 몹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중개에서는 우리가 신뢰를 쌓아야 돼요. 협력.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 왜 쉽지 않냐? 본성이 따라가야 돼요. 본성.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진 않거든. 근데 인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가보면은 우리가 중개업 차별화 경영 중에 뭐가 나오냐면 경영기법에서 나와요. 경영기법에서. 자, 경영기법에서 중개업은 서비스다. 자,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거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내가 스스로 스펀지의 특징을 갖고 가는 거예요. 스펀지의 특징. 자, 스펀지의 특징이 뭘까요? 무조건 빨아들이는 거야. 무조건 흡수. 네가 뭔 말을 하든 네가 뭔 욕을 하든 내 고객에 한해서는 내가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아침에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별 손님 다 와. 다 와도 웃으면서 스마일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전화 옵니다. 사장님 어제 들어간 세입자 오는데 여기 볼라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중개사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관리사무소 얘기하죠. 그걸 왜 나한테 주인한테 얘기해요? 그걸 왜 이렇게 자른 사람 있고 그럼 이렇게 잘라는 사람 맞고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나한테 보수를 줬지. 보수. 나한테 중개 보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여러분들도 자동차 보험료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그지? 1년에 한 번 내는데 접촉사고 났어. 손님하고 박은 놈하고 내가 박았어. 또 아니면 박혔어. 싸워 안 싸워요? 요새 안 싸워. 옛날에는 목소리 큰 놈 이기고 막 사진 찍고 난리였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박으면은 내리지도 않아. 박으면 내리지 않고 문 내리고 아이고 좀 조심하시지. 보험 드셨죠? 보험 들었대. 그러면 명함 어딘 보험이에요? 삼성이래. 그럼 명함 주세요. 연락처. 전화번호 연락처. 내리지도 않아. 차에서. 제가 진짜 이거 겪어봤다니까요. 한 7, 8년 전인가 겨울에 임장 갔다가 그 어떤 건물 이제 만나갖고 이제 그 자료 주고는 차를 이렇게 경사진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도로예요. 도로에서 경사가 한 45도 겨울에 눈 내린 날. 브레이크 잡고 있었는데 뒤에서 와서 콩 박은 거야. 콩.
약간의 충격이 와요. 근데 눈은 펑펑 오는데, 아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웬 차가 와서 콩 박았어요. 아이고, 성질에서 짜증은 나는데, 눈은 오는데, 그래서 내리면서 눈은 막 맞으면서,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박았으면은 내려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창문을 이만큼 열어요. 명함을 싹 내면서 보험 처리하세요. 여자분이야. 명함을 딱 보니까 지금은 요 건물에 있는 가장이야. 보험 처리하세요. 순간적으로 얄미운 거 있죠. 그래도, 미안하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거 창문 싹 올리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크락션 울려. 비키라고. 그래갖고는 내가 눈은 오지. 그러니까 차보니까 콩이었으니까 해봐야 범버 자국이야. 범버 자국. 자, 그 보험 처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웬만했으면은 내가 그래서 사무실 와갖고 이제 눈이 그치고 나서 봤어. 진짜 범버 자국이 희미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내비두는 거거든. 그때 보면,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뭐 서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눈길에 밀리니까. 얘가 경사진대에서 브레이크 잡았는데 밀린 거야, 이게. 그래서 보험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 아까 얄미운 게 있단 말이야. 얄미운 거.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에서 전화했죠. 그 자기도 이제 접수 받았대. 접수를 받았다는 거야. 그 아가씨한테서, 저 여자분한테. 그래, 보험 처리하자니까 담당자가 왔어. 와가 보더니, 아유, 사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 아니, 걔가 보험 처리하자니 하자.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냥 100만 원으로 끝났어. 합의금 100만 원 받고 끝났어, 그거요. 100만 원, 참, 얼마 빠졌다. 의도적으로 100을 안 하고 97만 원인가, 뭐 현금 받았어. 그로 끝났어. 걔는 말 한마디에 97만 원 날린 거야. 말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손님들이 들어오면 내가 토를 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보험 처리라고. 내가 중개보수를 주고 받았단 말이야. 내가 받았죠. 그럼 걔는 내한테 보험료를 줬단 말이야. 내가 토를 달면 안 돼. 그래? 아유, 그러면 내가 전화 그래. 아유, 불편했겠. 일단 걔를 위로해줘야 돼. 불편했겠네. 그러면 걔가 일단 눈이 녹아요. 그러면 사장님, 왜? 안 그러면 이게 엉켜버리면 걔가 확인 설명서를 갖고 흔든단 말이에요. 확인 설명서를 갖고. 그러면 걔가 요구한 거 들어보면, 보일러가 안 됩니다. 겨울인데 들어왔는데 냉방이 쌌대. 냉방! 근데 보일러 내 잘못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가 나가서 저희는 진행.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스펀지 마인드인데, 이 스펀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 분명히 중개 끝나면요, 얘들 컴플레인 무지 많아요. 근데 이 컴플레인을 도리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자, 손님의 세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다 보자 이거야. 내가 계약할 때마다 손님이 컴플레인 걸어. 사장님 뭐가 안 돼요? 내가 쪼물가스 해줬어. 해결해줬어. 그런데 이게 10명이 있고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는 컴플레인이 없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났어. 1년이 지나고 나서 세입자 10명이 동시에 나가요. 나갈 때 물건을, 방을 다시 회전을 시킬 때 어느 부동산이냐? 컴플레인 해결해준 부동산들은요, 얘가 고마움에서 다시 여기다 내놓고, 또는 내 방을 누가 인수인계하겠다면 여기를 가. 이 부동산을 추천을 해주는데, 컴플레인이 없었던 이 부동산은요, 세입자는 여기한테 빚진 게 없거든. 빚진 게 없고, 이 부동산 잘해준지 안 했는지 몰라. 나한테 잘해준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딴 데 내놓는 거야. 야, 부동산 소개 좀 해. 글쎄, 그걸 글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컴플레인을 반대로 해야 돼. 이걸 절대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후발주자들은 내 동네에 딱 가보니까 우리 동네 중개업소들은 이런 고객 컴플레인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더라. 라고 하면은 아니야. 나는 해줄 거야. 라고 해서 분쟁을 회피하지 말고 확인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줘라. 원만하게. 그러면 내가 돈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간 다리로 점검을 해갖고 AS 해보고 주인한테 요청을 해서 뭘 해서 매도자 매수자한테 뭘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걸 왜 저한테 잘라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중개업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결론은 컴플레인에 대해서 내가 적극 대처는 내가 다른 중개업소보다 더 내가 당신을 관리를 잘해준다. 자, 이거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고맙지요. 그죠? 고맙죠. 고마우니까 뭐예요? 얘가 내리에 남아있는 거야. 근데 얘가 만기가 덜 됐어.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내놓을까? 피드백으로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 이거야. 그래서 중개 후에 고객의 사소한 불편사항도 들어줘라.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토탈이라는 얘기예요. 토탈.
그래서 고객 불만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로. 이거 하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공동중개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점심 먹으러 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쪽 부동산하고 우리 부동산하고 가서 한 차에 타고 점심 먹고 참 맛있게 먹고 오는데 이제 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뒷좌석을 탔어. 그쪽이 상대에서 운전하니까. 근데 내 옆에 이제 실장인가 이렇게 탄 것 같은데 가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 여 실장한테. 냉장고가 안 된다는 거야. 입주를 했는데 냉장고가 안 된다고 전화가 왔어. 다 들려. 그러니까 바로 실장이 바로 날아가잖아요. 아니, 그걸 왜 내한테 전화해요? 주인한테 고장 내가 냈겠습니까? 쏴버리는 거야. 쏴버리는. 그러니까 세입자가 당황해갖고, 아니, 고장 났다고 얘기하면 부동산에서 좀 알아서 해줘. 그거는 우리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손님들이 알아서 하든가, 임대인한테 전화하든가, 거기 삼성이면 삼성전자에서다 AS 신청하셔야 돼요. 콜라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하다. 또 전화가 와. 아니, 부동산이 중개를 해줬으면 책임을, 걔들이 그거야. 손님들은요, 중개를 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야. 왜? 뭘 줬기 때문에? 보험료를 줬다. 이거 중개보수란 보험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한편으로, 아하, 얘는 오래 못하겠다. 오래 못하. 아니다 다를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부동산이 바뀌어. 왜? 그 손님은 밖에 나가서 나발을 불어. 뭐라고? 아, 저쪽에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 불만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고객이 재거래하거나 소개 고객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불편사항 들어주는 것도 스펀지의 기능 중에 하나. 결론, 스펀지는 무엇이든지 흡수한다. 요거는 참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 본질. 본질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본질이 바뀌는 거면 중개업을 하면서요, 뭐가 되냐면은, 부동산 중개업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분들은, 만약에 하장을 하면은 사리가 무지무지 나올 거야. 진짜야. 살이 무지무지하게 나올 거야. 한 진주알보다 더 크게 나올 거야. 왜? 양쪽에서 들어온 걸 다 삼켜야 되거든. 부동산 중개사는 바로 못 사요.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건지. 그래서 이제 절에 계신 스님들이, 성직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다 들어야 되잖아. 다 듣고 자기 의견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성직자 아니잖아. 그냥 원론만 얘기해 주잖아. 원론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도 스펀지 같은 영업을 하다 보면, 아, 저 새끼들은 돈만 밝혀. 이 소리를 안 듣는 거거든. 근데 일부에서는 그게 너무 튀니까 흡수하는 중개사들 표가 안 나요.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 근데 중개업 롱런은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그래서 편향적인 업무 처리도 금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스펀지 같은 뽀송, 스펀지의 특징이 이거예요. 뽀송뽀송해. 그러면 아침부터 시작하면 저녁 늦게까지 파김치가 돼요. 그럼 저녁에 가갖고 샤워할 때 스펀지를 같이 빨아. 그냥 올려놔. 마르죠? 또 그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 되잖아요. 5년만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5년이라는 기간까지 정착이죠. 그러면 1년, 2년 동안 법률 지식하고 있죠. 실전 경험 있죠. 이 마인드, 이거 하고 같이 섞여버리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단계가 2년차에서 올라갔다가 5년차에서 팍 치고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동네에서, 지역에서 좁아. 뭐라냐? 소문이 나요. 아, 저 부동산은 일도 잘하고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아,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응용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성공한 중개업의 특징, 고객 AS의 적극적인 대처와 스펀지 마인드. 그리고 이제 우리 경영기법이 두 번째, 직원의 수입을 보장해라. 계약이 성사돼서 물건과 자료, 요건 당연히 공유인데, 근데 번복을 해요. 직원을 채용할 때 페이를 몇 대 몇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번복합니다. 번복. 그리고 물건 자료도 제대로 안 주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오너들 또 이해가 가. 실전에 내가 상담을 해보면요. 뭐라 그러냐, 오너들이. 아, 제가요, 사람한테 배신 많이 당했어요. 왜? 직원을 채용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들이요, USB에 자료 담아갖고요, 저쪽 가서 개업하고요. 아, 사람 못 믿어요. 그래서 저 직원 안 써요. 안 써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뭐냐? 본인이 경영 기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구두로 채용하고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서 써갖고 고용신고만 해. 고용계약서도 안 써. 그냥 고용신고만 한 거야. 구청에다가. 그러지 말고
이분들한테, 직원들한테 채용을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만지는 금융업 계통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원으로 채용하려면요, 과거에는 신원보증을 했어요. 임보증을 2명 내세우고 했었어요. 지금도 보증제도가 들어갈 겁니다. 왜? 먹고 튀었을 때는 보증 책임. 근데 지금은 보증보험에서 대체했지만,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도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고, 업무 분장도 해줘야 되고, 페이는 어떻게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나 모르게 한 거, 사고 친 거, 너만의 솔로 책임, 법적 책임 너가 지고, 그 다음에 네가 일을 하고 나갔을 때는, 퇴거했을 때는, 아니면 종료했을 때는, 어디에서 경쟁업소로 일 못하게끔 막아줘야죠. 이런 부분을 내가 세팅을 해서 채용할 때 채용 기준, 그 다음에 근무 기준, 자, 이런 부분을 제시해서 얘가 받아들이면 내가 쓰는 거야, 내 사람으로. 안 받아들이면 안 쓰면 돼. 안 쓰면. 그리고 이왕이면 채용할 때도, 자, 현아 선배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왔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근무를 하려고 해요. 자, 65살, 자기는 60살, 자기는 손이 부담되지요. 근데 30대가 왔어. 30대 여자분이 왔는데, 자, 그러면은 일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종합적인 판단해야 돼요. 사람한테 끌리면 안 돼. 정의에 끌리면 안 돼요. 어떤 기준을 해갖고 내가 내 사업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요건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양반은 말이야. 저런 거 편협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제가 이제 고용계약서라 그러거든요. 과거에는 교육받은 분한테는 제가 파트너십 계약서 있는데, 이게 협회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고용신고라는 단어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고용계약서를 해놨어요. 근데 내용은 가보면은, 요 교재에 있는 건데, 요건 나중에 수업할 때, 요건 조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걸 쓰라 이거예요. 이거 핵심은 뭐냐? 자, 처음에 보면 네가 근무 조건, 페이는 근무 시간, 휴일 조건은 어떻게 할 거고, 페이 나눴어요. 매매, 임대차에서 쉬운 거는 단가를 낮게, 비율을 낮게. 그 다음에 사무실 물건을 갖고 왔느냐, 네가 손님을 데리고 왔느냐, 네 물건이냐, 해서 또 페이를 다르게. 자, 특수 물건들, 어려운 물건, 공장, 토지, 이건 힘들지요. 그럼 페이를 더 높게. 자,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60, 70, 80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언제 주겠느냐? 돈 들어오면은 바로 너한테 쏴줄게. 너 계좌로 쏴줄게. 여기서 계좌에 있어, 계좌. 수익금은 계좌로 쏴주는데, 자, 그 다음에 수익금을 줄 때는 세금을 제하겠다. 원천징수 하겠다 이거야, 원천징수.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사들이 간혹 가다가 실장들을 여럿이 써갖고는요, 실장들이 능력이 좋아갖고, 한 사람이 5천만 원 매출을 했어. 그러면 6천 매출해서 5대5 했다 이거야. 3천 했는데, 세무서에서 내가 6천을 다 올린 걸 봐. 매출을. 종합소득 신고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내가 가을에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특히 국민연금이야 내 돈이니까 상관없는데 의료보험이 엄청 뛰어요. 자, 이러다가 우리 직원은 와갖고는 지는 볼펜 한 자루 갖다 놓은 것도 기여한 것도 없이 돈만 받아가는 거야. 세금 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5월달 종합소득세 내가 눈탱이 만탱이 맞지요. 이걸 나중에 깨닫기 전에 미리 얘하고 할 때, 자, 우리 사무소 일하시려면 요런 조건이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그러면은 이제 일부 분들은요, 아유, 사장님, 저요, 원천징수 말고 그냥 돈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세금을 제할게. 원천징수는 3.3이지만은 네가 그러면 현금을 원천징수 안 하는 대신에 10%, 여기서 10%예요. 수익금에 대해 개인사업소득 신고, 원천징수를 포기한 대신 이로 인해 증가되는 중개사의 종합소득세 의료보험 상승분에 대한 부담 비용으로 수익금, 배분금의 10%를 가볍게 지급한다. 그럼 얘가 5대5다 이거예요. 수수료를 200을 받아가 5대5, 100만 원 가지고 갈 때 3.3, 3만 3천 원 뛰지 않고, 그러면은 저는요, 그냥 할게. 그러면 10%, 10만 원 뛰는 거야. 왜 3.3에서 10만 원 차이가 나느냐? 10%냐? 3.3은 그걸로 끝나지만 10만 원, 10%면요.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의료보험 다 상승이거든? 그러면 그걸 따지니까 몇 프로 나면 내가 계산할 때 7.8인가 약 8%대 나와. 8%. 근데 여기다 8%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10%.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금은 어떻게 주냐? 너의 계좌로 주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 직원이 들어올 사람이 그래. 아우, 저요, 죄송한데, 우리 애 계좌로 주면 안 될까요?
우리 와이프 계좌를 주면 안 될까요? 하면은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왜요? 물어보니까 제 개인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우리는 통장 거래 개인 소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 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금융거래를 못 한다는 거는 금융사고 이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금융사고 이력. 무슨 이제 감 잡으셨죠? 그러면 이분들은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목돈이 갑자기 생각이 났을 때는 약간의 변심이 들어올 수 있어. 위험을 미리 제거해야 돼, 제거.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 근무했을 때는 퇴사할 때는 덮어놓고 내일 그만두는 게 아니고 미리 30일 전에 정리를 해라. 얘기를 하면 미리 저것도 정리를 해줄게. 네가 영업에서 수수료 못 받은 것들, 그것도 내 디테일하게 정리. 그리고 그 다음에 금지사항. 네가 고의가실로 피해가 발생할 때는 그 피해를 네가 다 변상.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른 퇴사 후에 퇴사일로부터 24개월 내에 24개월 아니면은 좀 길게 잡으면 좋아요. 길게 2년 정도는 갑사무소가 속한 행정구역 같은 동, 인접동에서 일체 중개 업무, 소속, 개공, 보존으로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영업손실보상금으로 5천만 원. 5천만 원. 자, 이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창업 의지를 보일까 안 보일까? 자, 이렇게 제시를 하면요. 이제 선택지는 들어오시는 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얘가 흑심을 갖고 들어왔을 때는 사인 안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왔는 사람은 사인을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첨부 서류가 있어요. 요걸 할 때는 입사를 원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중덕등본을 갖고 오라 그래. 등본하고 통장. 통장은 뭐냐? 등본이에요. 등본. 가족이 몇 명. 근데 가족을 보니까 지 혼자 딸랑이야. 통장도 딴 사람 명이야.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쓰지 말고. 근데 가족이 5명이야. 5명이면 이 사람은 무조건 써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내 기준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요거예요. 이왕 채용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이제 여자분을 채용한다 하면은, 그러면 여자분의 자녀 나이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애들이, 유치원, 초등학생이더라. 그러면 엄마 손을 많이 타야 돼. 일하다 말다 가야 돼. 이왕이면은 중학생 이상.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그 사람이 내한테 기여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상전을 모십니다. 제가 과거에 있어 보면요. 우리 직원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무실 청소는 내 몫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때 한 3명, 이렇게 4명, 책상들 있잖아요. 아침 출근해서 출근하면 하는 일이 뭐냐? 걔들이 하는 일은 컴퓨터 켜갖고 교차로나 인터넷 뒤져갖고 물건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조금 늦게 출근해갖고 하면은 창문 열고 바닥에 이제 물 청소를 해갖고 이렇게 밀대질 하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걔 의자 밑을 가면 지가 발을 들어. 밑을 닦으라고. 또 어떤 애는 의자를 뒤로 빼. 앞에 딱 하잖아. 오나가 다, 머슴도 하는 거야. 종이 한 장 투자 안 해.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우리 직원 교육받은 분들한테 가서 네가 소금으로 일하다 보고 오너들이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가 한 건에서 큰 돈을 벌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비품을 교체 좀 해줘라. 비품. 그 시절에 팩스가 두루마기야. 복사기가 없는 집도 많아. 프린트가. 그래서 우리 그때 교육생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전자제품을 바꿔줬어. 두루마기 복사기를, 하여튼 복사기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컴퓨터도요, 느려 터진 거를 좋은 거로 바꿔주니까,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요, 그 오너가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 그 터줏대 감이야.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이 사람한테 다 줘버린 거야. 권리금도 안 받고. 왜? 자기의 순수 감정을 보여주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자기도 이렇게 하다가 넘기려고 그랬대. 권리금 받고.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였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은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니까 그거 넘기죠. 그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넘겨주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을 갔을 때 직원을 채용할 때 경영이라는 원칙하에 어떤 기준을 내가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가 되면 물건을 공유하는 거야. 공유. 물건 주는 거야. 왜? 물건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야. 내 주머니에 있어본데 빠져나간다면 누구든지 빨리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내가 법률 지식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성사하게끔. 성사가 부족하다가 막 여러 개의 막 자문을 받아갖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너가 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 말 많고 탈 많은 거, 이거는 강구 방법인데, 매물 강구 제일 자주 나오는 거. 강구 습관화하는 거, 자,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요 가태료 50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가태료 50만, 에이, 별거 아니야, 해갖고, 주로 여기에 걸려요. 뭐냐면은, 소재지 번지 엉터리로 넣고, 그 다음에 번지 엉터리로, 금액을 엉터리로 넣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신고해요. 어제도 우리 손님 하나가 와갖고, 아, 사장님, 제가 직방을 보니까 월세가 31만 원이라 그러는데 왜 40이에요? 아우, 그 계획은 그러니까 직방에서 31만 보거든. 근데 우리가 저 주인들이 왜 31을 하냐면은, 40을 하면은 주인이 그래요. 9만 원을 관리비로 돌려버리는 거야. 10만 원을, 참 10만 원을. 근데 10만 원을 관리비로 돌리면 광고에 30과 10이 가야 돼, 그 관리비. 관리비 10을 넣으면요, 디테일하게 넣어야 돼. 디테일하게. 9만 9천 원 넣자니까 좀 그래. 그래서 일단 목적대 9만 원 해버려요. 9만 원 넣으면은 광고 내기가 쉬워.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 미만은 막 상세사항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월세가 40이니까 광고 30일에 관리비 9만 원. 근데 예를 들어 사이트에 보면 노출은 30일이 되고 밑에 자잘하게 들어간 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 설명을 해줬거든. 아니, 사장님. 아니, 30일이라 그래 왔는데 왜 40이에요? 그게 사실, 이렇게, 아, 기분 나빠요. 그런 거야.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가씨가 디테일하게 안 봤는데, 그 지가 펼쳐보니까 밑에 있게 알거든. 아, 이게 왜 이래요? 처음부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게, 전월세 신고 때문에 임대인 일부 분들이 이거 신고하면 세금 소득 노출되는 줄 알고, 실제는 계약서 쓸 때 되면은 월세 30에 관리비를 10만 원을 별도로 한다. 이거는 우리 아가씨가 이해를 해줘야 돼. 다 그런 게 아닌데 일부 임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근데 이걸 안 하면은, 협조 안 하면 아가씨 이 방은 못 구해. 못 구한다는데 뭐라 그래? 못 구한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얘들이 만약에 내가 30인데 이런 금액이 관리비 부분을 잘못했죠? 그럼 얘들 신고하면은 50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금액 에이씨 별거 아니야. 한번 내죠. 내보라 이거야. 1년은 365일이에요. 근데 세 건만 두드려 맞죠? 그러면은 업무 정지로 가는 거야.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표시가 안 고 까딱 잘못해갖고 3건, 4건만 신고 들어가면은 3건 들어갔다 그러면 당일에도 3건 들어가면 자동방으로 업무정지로 들어가. 요게 무서워요. 이게. 자, 그래서 요런 거 주로 보면 자잘하게 보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일부 분들이 우습게 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법. 24조.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요. 어디다가. 우리가 거래했다 그러면은 이제 매물 광고 삭제하라는 얘기야. 삭제. 플랫폼에다가. 그러면 중개업소가 매물 광고 등록을 했지요. 등록을 하면은, 자, 중개업소가 등록을 하면은 플랫폼에서 부동산원에서 DB를 다 갖고 있어요. DB.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매매를 물건 올려서 성사했다.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어요. 실거래가 신고 자동이잖아. 무조건 해야 될 게 뭘까? 매매했다.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게 있어.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행해야 돼. 현금 영수증. 무조건. 왜? 매매 건 DB는 이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얘가 DB가 다 저장이 돼. 땡땡 부동산에가 1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저장돼서 이 데이터가 뭐냐? 부가세 신고의 백데이터가 돼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6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 금액이 6천에 600인데 야가 중개사가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지 마음대로 4천 원 신고했어. 간이가세를 가려고 간이가세 면세 받으려고 면세 4,800 이하가 면세란 말이에요. 4,800 이하 면세 받으려고 얘가 4,400을 딱 신고하는 거야. 신고는 자유. 그러면 4월 달에 피드백 콜이 와요. 세무서에서 쪽지가 날아옵니다. 우편물이 날아와요. 기하께서 신고한 거는 요건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 즉 부동산은 백데이터로 보니까 기하께서 매출 신고가 6천으로 보인다. 확인해 보시고 수정신고를 바란다. 수정신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산세 약간 붙어. 이걸 그냥 깔아뭉기잖아. 깔아뭉기면 일단은 나중에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면서 이제 일일이 조사해. 그러면은 부가세 이제 가산세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는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매매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그러면은
나 지인한테 수수료 안 받았어. 그러면 안 받았다 그러면 소명을 해야 돼. 소명할 방법이 없어요. 10만 원이라도 끊어놓으라는 얘기예요. 1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임대차도 강한구 플랫폼 올라가면 한국 부동산에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저것도 조만간 빠르면 원래는 힘들 거고 내가 봤을 때 내년 정도는 이제 구축이 다 돼 있어요. 뭐냐. 부동산원에 임대차가 들어간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 임대차 DB가 들어간 거가 국세청에 통보되듯이 그러면 임대차가 계약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임차인이 어디 들어가요? 전월세 신고한 거가 주민센터 가잖아. 주민센터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 이 국세청으로 넘어갈 일이 있는데 법이 하나 개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3천만 원, 6천만 원 이상인가? 3천만 원인가? 6천만 원 이상에 30 이상이잖아요. 그 이하는 신고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30 컷을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역 편중을 줬어. 군 단위는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군 단위 월세 50 없어요? 있단 말이야, 군 단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법을 만들 때, 입법을 할 때 얘들이 놓쳤어. 그냥 문구들이 갖고 싹 다 없애버리고 전월세 신고 제도를 통용했었으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매매계약처럼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나중에 보면은 데이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해서 부가세에 노출되죠. 그러면 어떻게? 전월세 신고도 무조건 하면은 무조건 계약하면 뭐예요? 현금을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 돼. 근데 요게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국가에서 저 전월세 신고 제도를 금액을 하향하고 전지역으로 돌리게 확대하겠다 하면은 현금료 끊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도입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원에서 갖고 있는 거가 임대차는 얘들이 거래했는 파악 자료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몰라, 이게요. 그러니까 매물광고가 그 가태를 안 먹이는데 매매건은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통보. 지자체에서 거래신고 들어오죠. 거래신고 들어온 거 어디 가냐? 부동산원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면 넘어가면 얘들이 광고 내린 날짜와 매매 계약한 날짜를 보는 거야. 크로스를 해보니까 어출이 계약은 3월 20일 했는데 광고를 3월 25일 날 내렸죠.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500만 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상단에 보면은 광고 매매 계약했다 하면은 계약했다면 무조건 내려야 돼. 무조건. 그래서 저도 보면 정말 조심하는 게 매매 계약하잖아요. 꺼짐부터 다시 보자 해갖고 일단 오늘 계약했다. 무조건 다 찾아내려. 그 다음에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뒤져요. 그거 뒤지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광고를 여러 군데 플랫폼 올리잖아요. 하나라도 놓치면은 걸려요. 여기서 많이 걸린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 드신 분들 내가 관리를 못한 데서 직원한테 맡겨. 그럼 직원이 하잖아요. 직원이 얘가 연락이 안 돼. 그만둬 버렸어. 그럼 어디서 터질지 몰라, 이게. 절대로 직원한테 맡기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영에서 치명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면은 일단 통보받으면 기본이 500인데요. 내가 인정하겠다 하면은 400. 그 다음에 자진 납부하게 하겠다 하면 200. 요렇게. 근데 1년에 서너 번 맞으면요. 뒤통수 아픕니다, 이게. 1년에 서너 번 또 맞은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업무정지 맞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요렇게 가태료 나온 유형들이에요. 가태료.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블로그 유튜브가 제일 많아요. 개인 블로그 유튜브 카페야. 왜 그러냐. 플랫폼은 광고를 올릴 때는요. 하나라도 룰에 빠지면 광고가 안 올라가. 근데 유튜브 카페 블로그 개인이 하는 거 있죠. 내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뭘 빠진지 몰라. 뭘 빠진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올릴 때 내가 요걸 올리면 저 새끼들이 눈치채겠지. 내가 몇 동 상층부로 하면은 쟤들이 다른 애들이 부동산 눈치채겠지. 다가구주택 올리면 다른 애들 눈치채겠지. 이렇게 하니까 토지도요. 함부로 못 올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엄한 물건을 번짓을 올려. 엄한 번짓. 이렇게 해서 사고율이 높다. 그래서 표시 광고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부동산 전문가 과정하고 하등 상관없이 개인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개인이. 자, 그 다음에 중개 수입, 직원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준법 경영 장기 계약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이중 계약 같은 걸 금지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연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